여야가 수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단일화할 용의가 있다는 박 후보의 제안에 강 후보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폴란드, 루마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원전과 방산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 전방위 의회 외교를 펼쳤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여러 난제가 주어진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 어대명 구도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 리스크 등 민주당 전대 변수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 피해가 컸던 서울 동작구를 찾아 복구 작업을 벌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수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입법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안한 차림을 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큰 수해를 입은 동작구 사당동에 의원과 보좌진 등 100여 명이 출동해 하루 종일 피해 복구 봉사 활동을 펼친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일해달라고 당부하고 수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은 향후 수해를 입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복구 지원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수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데 이어 수해 현장 봉사 활동을 통해 민심 돌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관계자들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당내 가상자산 특위를 디지털 자산 특위로 확대 개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는 국민의힘은 루나, 테라 사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할 체계가 빨리 마련돼야 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 세계적 선도 기술을 보유한 국내 블록체인 기술 등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정은 시간이 걸리는 법 제정 이전에 불공정 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견 등을 검토해 향후 입법에 참고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차기 당권 레이스의 변수로 지목된 박용진, 강훈식 후보 단일화는 강 후보가 박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남, 구룡마을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그전에라도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라도 당장의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입, 의료와 생필품, 금융 지원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취약지역 관리와 재난지원금 인상 등 추후 피해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를 두고선 청와대를 떠난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 벙커에 있는 유기관리센터의 첨단 기능들은
위기가 발생한 곳의 현장을 최단 시간에 빨리 점검하고 최단 시간 내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완비돼 있거든요. 서초동의 과연 자택에 그런 첨단 시스템이 지금 설치돼 있다는 얘기인지. 이런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는 강훈식 후보를 향해 어떤 방식이든 따르겠다며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데다 이번 주면 경선 일정상 반환점을 돌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꼭 강훈식 후보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의미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지만 강훈식 후보는 각자의 비전을 키우는 데 집중할 때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단일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비행기를 활주로에 띄워야 되는데 활주로에 자꾸 단일화라고 하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단일화 논의 명분, 파괴력, 감동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당대표 경선 첫 국민 여론조사는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결과는 14일 충청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취임 첫 순방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5박 7일 동안 폴란드와 루마니아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방산과 원전 협력,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 등 전방위 의회 외교를 펼쳤는데요. 그 성과를 박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에서 첫 순방 일정을 시작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85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과 원전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엘지비에타 비테크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최근 기본 계약을 체결한 전차, 경공격기 등 K방산 무기 수출의 구체적인 본계약 체결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또 K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에서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와 치올라쿠 하원의장, 교육문화부 장관 등 의회 행정부 지도자를 잇따라 만나며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하며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과 11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주된 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안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원전을 루마니아가 가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순방 기간 동안 김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폴란드 하원 의장에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으로 유치를 포기하면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하원 의장으로부터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를 최초로 이끌어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지지해 주실 경우 우리 대기업들과 루마니아 기업들 간의 그런 투자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장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각각 동포와 경제인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사회를 위로하고 180개국 730만 재외동포의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이 해외 동포들의 오랜 수건을 좀 해결해서 동포들의 이 국내외 지위를 더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와 전후 재건 복구 사업에 함께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방문 기간 중에는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한국어가 정규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방산과 원전 협력,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 성과를 거둔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신영대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일본식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유산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해양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일본식 문화재 관리 체계를 유네스코 기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맞춰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문화재 분류 방식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한 분류 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분류 체제가 60년 이전에 이제 일본식 체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일본조차도 그 분류 체제에서 더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쉽고 문화재를 관리하기 쉬운 발제에 나선 정상호 인하대 교수는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의 보호 범위가 포괄적이고 세계유산협약 대응이 용이하다며 국가유산 개념을 반영한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학 보존 이런 것들이 국가유산 기본법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 전환의 원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호 원칙은 문화재 분류 체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위 의원은 돌고래 관광과 돌고래 서식지에 어부들의 고기잡이 활동 반경이 겹치는 점을 지적하며 인간과 돌고래의 공존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는 곳과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람이 어로 활동하는 환경이 같은 공간이거든요. 어업 활동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그 돌고래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돌고래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서식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 부분 안에 선박이 접근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돌고래들이 어떤 지역 안에 들어가면 혹은 어떤 시간대에는 아예 돌고래한테 어떤 선박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온전하게 쉬는 시간을 줄 수 있다거나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선박과 해양기구를 이용한 돌고래 관광에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개체수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여야가 오늘 16일부터 31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비롯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와 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 법안 등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폭우 피해를 돌보는 것보다 대통령 트집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경제 위기, 민생 위기에 수해까지 겹쳐 국민 시름이 깊은데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호우 피해 사과까지 트집 잡고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정쟁에 낭비하지 말고 국민 시름과 고통을 돌보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참극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가난이 최소한의 주거 안전마저 박탈하게 둘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신규 반지하 주택 건설을 전면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과 반지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28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한창 지역 순회 경선이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순회 경선이 이제 중반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이 캐스팅 보트인 충청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뒤처지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이 충청 지역에서부터 이재명 후보를 따라갈 수 있는 주요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결과는 14일 충청 합동연설회에서 발표되고 이날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됩니다. 네, 전당대회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지역 순회 경선도 한창인데 흥행면을 살펴보면 아직 좀 후끈 달아오르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쟁 구도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거나 뭔가 이 정치적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워낙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결과가 뻔히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흥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이 결과가 나온 지난주 투표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강원과 대구, 경북,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 후보가 누적 득표율 74.15%를 기록한 반면 박용진 후보는 20.88%, 강훈식 후보는 4.98%에 그쳤는데요. 이 선거 초반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중간 결과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면서 이제는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확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당대회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도 그리 크지 않은데요.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 8개 지역 모두 투표율 50%를 넘지 못했고 그나마 이 후보의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만 40%대고 나머지 지역의 투표율은 20%대 중반에서 30%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이 밖에 여당의 비대위 전환 관련 내홍이 정치적 이슈를 잡아먹었고 여기에 최근 수해가 발생하면서 주목도가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 흥행을 위한 반전 카드로는 단일화 정도가 남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흥행을 위한 카드가 이제 2주 정도 남은 그 전대의 상황에서 단일화 정도가 지금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이제 선거 초반부터 이제 꾸준히 나오긴 했는데 현재까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죠. 네, 일단은 그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이 박용진 후보는 계속해서 단일화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것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고 거듭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이번 주를 넘기면 대세론을 더 따라잡기 힘들다며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훈식 후보의 반응은 굉장히 냉랭한데요. 민주당의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데 그 활주로에 단일화라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며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르면서 60%가 넘는 권리당원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단일화보다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선거 막판 변수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인데요. 경찰이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데 민주당 당원에 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와 별도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후보가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제 방금 그 기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당원 80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그 청원이 올라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 민주당에서 청원 시스템을 개설했는데 이 청원 시스템에 이 당원 80조 개정건이 올라왔고 공식 답변 요건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청원의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기소될 경우 현재 규정대로 하면 억울하더라도 당직이 정지돼 버리고 이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당대표 토론회에서 이 규정이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친명계인 장경태 의원은 당의 정치적 행위를 검찰의 기소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내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당권을 잡는 유력한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개정을 하냐는 겁니다. 조응천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당대표 당시 야당일 때 만든 혁신안인데 야당 침탈 루트라는 주장은 어이가 없고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네,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당의 이제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령 개정 작업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 분과에서 이 강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가장 눈에 띄는 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포용 성장으로 대체한 겁니다. 또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항목에 있는 1가구 1주택 단어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전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준위는 오는 16일 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비대위에 보고할 계획인데요. 이 당 정책의 변화를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 지우기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친문 대 비문 간의 계파 갈등 우려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1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동생이 쓴 일베 표현입니다. 이준석 퀴즈라고 불리면서 대통령을 향할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앞으로는 대통령 곁에서 직접 쓴소리를 하겠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된 사실이 어제 알려졌죠. 이후 이준석 대표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란 비난이 제기되자 단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한 적 없으며 따라서 배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 역시도 충성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으니 배신도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박 대변인의 용산행을 둘러싼 논란이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박 대변인이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베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과거 온라인에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밤새 온라인이 시끌시끌했다는 소식입니다. 박 대변인 아이디로 추정되는 이가 10년 전 전라도 비하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흔적들이 공유가 되면서 박 대변인도 과거 일베로 활동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에 박 대변인은 몇몇 게시글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동생이 작성했던 글이라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실명이 나오지 않는 커뮤니티의 과거의 글을 가지고 일단은 문제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과거의 그런 계정들을 좀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2살 터울 동생이 이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외에 사실 너무 낭설들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정을 공유했던 동생이 일부 게시글을 작성한 것 같아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힌 박민영 대변인.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일베 커뮤니티에 접속한 적도 댓글을 남긴 적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논란으로 자신의 개인사까지 들춰지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서 살다 커뮤니티 아이디를 가족과 공유해서 쓴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라면서 인사검증 실패 사례 하나 더 추가라고 대통령실 영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개인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음 주부터 대통령실 출근 예정이라는 박 대변인. 의혹을 털어내고 2030 세대와의 소통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때 아닌 마녀 논쟁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순회 경선을 이어가고 있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은 지역을 돌면서 토론회를 열고 경쟁력 부각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당원 투표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어제 대전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박 후보의 사법 리스크 공세를 중세시대 마녀 사냥에 빗대면서 불쾌감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후보 간의 오고 간 설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는 없는 동지로서 겁니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나보고.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무고하다면 같이 싸워줄 테니 근거 자료를 달라는 박용진 후보 요구에 마녀가 아니란 증거를 대란 거냐고 발끈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 이미 마녀로 몰린 상황에서 마녀가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서 억울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박 후보가 당헌 80조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압박을 하자 이 후보는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해당 조항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진행될수록 1, 2위 후보 간의 신경전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찰 소환 임박 소식과 함께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과연 이 후보의 발목을 잡은 마녀 상황이 될지 아니면 당의 발목을 잡은 리스크가 될지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기자께서 발제해오셨죠? 예. 여당이 진통 끝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했고요. 또 야당은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 지도부 개편, 그 전망과 변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상 초유 집권 첫 해의 비대위를 이제 꾸린 국민의힘인데요. 시작부터 여러 암초들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그 예고했던 대로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이 때문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됐다는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이 기자회견 전에 과연 두 사람 간의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서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카드가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지방에 있다라고 얘기한 건 일단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피력한 건데 정치라는 게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주호영 위원장이 직접 지방으로 내려와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찾아가면 안 만날 도리는 없죠. 만남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연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설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고요. 오늘 당장 나온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의 한 46% 정도가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한 34%가 기각될 거다라고 예측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별로 불리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칼을 빼들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다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설득할 그런 카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준석 이제 전 대표가 됐네요. 전 대표가 여기서 물러설 수 있는 이른바 퇴로를 열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초면은 그 6개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리면 그때 제2의 기회, 그걸 충분히 만약에 보장을 해준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도 물러설 명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퇴로라는 건 6개월. 퇴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퇴로라는 거는 바로 그런 점이죠. 가처분 신청 저거 사실은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각이 될 거다? 그렇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거 부분에 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상당히 좀 약간
그 다소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철회하는 대신에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뭐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풀린 이후에 한다든가. 다시 도전을 재도전할 그렇게 수 있는 되면 뭐 기회를 준다. 재도전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본인이 그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전당대회가 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득할 카드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네. 그런 부분에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저는 대화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그냥 다짜고짜로 만나서 해결될 건 아니고 네.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과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뭔가 물밑에서 좀 대화를 하면 네. 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네. 법적 대응이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선 상황인데 하지만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지금 많이 좀 그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해서 이게 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대응과 이준석 전 대표 계열들이 뭐 줄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일종의 진영이죠. 거기서 이탈하는 현상 같은 건 전 그건 관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다른 거고요. 네.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당원들과의 대화, 여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 뭐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건 법률적인 판단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이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여론전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 신청 기각이라는 사태로 인해서 푹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준석 전 대표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 아마 좋은 카드를 내밀면 받아들일 텐데 그 카드가 좀 신통치 않으면 그러면 뭐 계속 지금처럼 법적 대응 플러스 정치적 대응까지 계속 가겠죠. 네. 여론조사 결과 이제 인용 가능성을 더 이제 높게 뭐 여론조사에서 이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회생의 그 뭐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지금 그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 조직을 위해서 네가 조금 억울하다도 지금 참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너희들 기회가 있다라는 게 사실 기성세대의 논리거든요. 또 그게 이제까지 먹혀왔던 건데 네.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하거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원 당규에 따라왔고 넌 대표 등록이 안 된다 해갖고 기각했으면 사실은 옛날 같으면 조금 어필하다가 주저 앉을 텐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끝까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싸웠던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드랍시키는 것, 이건 정의가 아니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젊은 세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그 선상 위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그렇게 되돌리기는 사실은 기성세대의 논리로서 이게 되돌리는 게 맞다, 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 저는 굉장히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 점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법적 대응을 저는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각자 그렇게 좀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 법적 대응에 대해서 좀 말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용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발표한 걸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은 이게 인용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네. 그 SNS 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아니면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이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보면 여하튼 나는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당인, 국민의힘이라는 당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여하튼 당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받아들여지면 더 엉망이 되는 거고 기각이 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에는 타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말리고 있는 건데 저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아무런 빈손으로 뭐 이걸 철회할 가능성
저 윤리 징계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 뭐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준석 전 대표의 퇴로가 그럴듯한 게 만들어져야 이준석 전 대표도 물러서는 거지. 지금 이대로는 물러서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잘 그런 카드를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뭐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반반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대표라는 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전 당원 투표로 뽑은 당대표를 그 하위 기구인 상임정국위원회가 비상사퇴하는 이유로 해임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걸 그냥 인정하게 되면은 가령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그런 거죠. 뭐 우리가 계엄령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계엄령 선포라는 건 뭐냐면 경찰력만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비상 상황으로 생각해 갖고 이제 군을 투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비상 상황이란 게 뭐냐? 굉장히 축소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이 돼야지만 이 국정과 국정의 안정이 유지되지, 이걸 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 아무 때나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계엄령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법원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사실 이런 것도 어떤 정당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운영 과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원에서 좀 법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인용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비대위는 이제 인용 가능성을 이제 낮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배제론과 또 재신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초반에는 당원 당규상 당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조금 다른 기류로 말을 바꿨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비대위에서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윤핵관을 배제할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규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론은 윤핵관을 배제하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니까 정치적으로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빼는 쪽으로 좀 주호영 위원장은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지더라도 다른 아마 윤핵관이 틀림없이 비대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윤핵관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식의 그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기고 정권 말기도 하고 정권 초기인데 윤핵관이란 건 어쨌든 지금 말이 윤핵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핵심 측근 코어 그룹 아닙니까? 그걸 완전히 당 비대위에서 배제하고서 정치를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 봐서는 권 원내대표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 같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바로 문제인데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는데 본인은 안 물러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에 이제 당연직이니까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수습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당원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저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한 부담이죠. 그렇다고 지금 원내대표를 당연직에서 배제할 방법도 없어요. 아마 그 지점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이 비대위가 저는 초반부터 일반 국민들한테 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혁신을 할 것이며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비대위의 어떤 혁신성 이런 것도 반감이 될 것이다.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또 비대위 활동 기간과 전대 시기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권 주자들과 친윤계는 조기 전대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비대위를 왜 하고 있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봐도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결산 심사도 있고 정기국회 기간에는 그 전당대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정기국회 기간에 집권당이 그것도 윤석열 정부 첫 해의 정기국회입니다. 네. 그때 집권당이 전당대회에 정신이 팔려서 대표를 뽑는다는 전당대회에 정신이 팔려서 그 부분에 뭐 본인들은 뭐 투트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국민적 눈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은 이 사람들은 당권 경쟁에만 몰입해 있지 국정은 팽개친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민주당이 그런 공격을 할 거예요. 네. 아마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 저 말이 맞지. 아니 세상에 첫 정기국회에서 자기들 저 대표 뽑는다고 전당대회 연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아마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정기국회는 끝나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기국회 끝나면 12월입니다 바로. 그러면 12월부터 해서 뭐 글쎄요 내년 1월 전당대회 소리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은 양보를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기는 사실 그들만의 관심이죠.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를 빨리 하냐 아니면 두세 달 만에 하자 또 뒤로 미루자 하는 것들은 어쨌든 뭐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김기현 의원 같은 그 당권 후보자들만 이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은 뭐 그게 두 달 뒤에 하든 넉 달 뒤에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번에 집중호우 같은 재난 상황 거기다가 이제 경제도 안 좋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집권당이 어쨌든 몰입을 해갖고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고 그런데 만약 전당대회 시기 갖고서 또 논란이 되면 그거 하나하나가 자기들 그 당권 싸움이고 자기들 이해관계만 그 챙기는 그런 집권당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굉장히 그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비대위의 결정에 모든 정치인이 그 내부 정치인들이 맡기면 되는 겁니다. 비대위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동반 추락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사진 좀 잘 나오게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는 김성원 의원의 실언이었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이런 실언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잘 아시다시피 정말 여권으로서는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런 실언 하나가 요새 사실은 이 수해 문제가 얼마나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수해 복구 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갔는데 그런 데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저렇게 뭐 거의 재뿌리는 듯한 발언을 뭐 아무리 사과를 했다고 할지라도 저건 다시 거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이 다시 굉장히 뼈아픈 실책 뭐 그렇게 될 텐데 결국 저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거는 이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나니까 5년 만에 그러니까 정말 이 해이된 상태다. 이 기강이 아마 그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원 후보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발언으로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어쨌든 최근 보면 집중호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실언들이 정부 여당 대통령실부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가령 뭐 첫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두고 대통령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든가 또 오늘 아침인가요? 그 한 총리가 이거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는 벙커하고 사실 비슷하다. 지하 벙커 같다. 근데 사실 지하 벙커 같을 수가 없죠. 지금 옛날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는 그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공습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핵 공격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지은 거거든요. 그거 하나 지으려면 수백억에서 아마 1천억 이상의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 그 지하 벙커하고 아크로비스타의 민간 아파트하고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볼 때는 약간 좀 말장난 비슷한데 거기다가 오늘 저런 발언까지 터지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참 그 여권을 더 이렇게 그 궁지로 몰고 어떤 대통령의 수습
능력 같은 것들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발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당권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친명계의 그 독주로 판세가 이제 굳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에 최근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찰 출석 통보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 흐름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좀 뭐 관측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대명이도 확대명이 다 똑같은 말인데 어대명이란 분위기가 확 퍼진 거는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재명 그 의원을 지켜야겠다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됐기 때문에 어대명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75%가량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 더 그 사법 리스크를 좀 추가하는 어떤 그 팩트가 나왔다 그래갖고 흔들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그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에 조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곧 아마 이제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표가 될 텐데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당심하고 얼마나 괴리가 나느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굉장히 그 재밌고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사법 리스크가 대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죠. 아니 저도 큰 흐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시킬 만한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간에 무슨 단일화를 하더라도 반전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소 영향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가 이제 경찰이 예고한 그 일단락 시점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면은 뭐 대개 한 16일 정도부터 20일 정도까지 아마 그 어간에 이제 경찰이 이 부분을 발표를 할 텐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는 뭐 이미 상당한 부분의 그 증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뭐 기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혜경 씨만 기소를 한다든가 뭐 이렇다면 뭐 영향이 좀 줄어들 것이고 이제 이재명 의원의 포함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설령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현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당의 당원 80조 기소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된다. 요 이제 그 개정의 현재 그 찬반이 아주 그냥 강하게 쟁점 사항인데요. 이재명 방탄용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지금 팽팽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조항을 바꾸려면은 뭐 일찌감치 바꿨어야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명분이 없죠. 만약 그 얘기는 결국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검찰을 잘 활용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야당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건 어쨌든 정권에 따라가고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그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명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바꾸는 거는 지난번 서울시장하고 이제 부산시장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을 때 그 참패의 그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당원 개정부터 있습니다. 원래는 그 민주당 당원에는 그 본인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규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거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서울하고 부산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시 이낙연 대표가 그 당원을 바꿔갖고 후보를 내기로 바꾸고 그리고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고 이것이 결국 1년 뒤에 그 대선 참패로까지 대선 패배로까지 이어진 건데 그런 걸로 보면은 명분 없이 이렇게 당원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마당에 바로 이 당원을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대표나 아니면 최고위원 중에서 앞으로 기소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재명 의원 아닌가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 건이 지금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중에 뭐 하나라도 기소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바꾼다? 지금 이 전당대회 기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본인은 아무리 부인하고
그다음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그래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당원 개정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시점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려면 진짜 미리 바꾸든가 아니면 나중에 바꾸든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소위 이재명 대표가 되는 그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이 국민 눈높이와 점점 괴리가 벌어지는 첫 단추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재명 의원의 이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 경우에도 그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과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 그것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국 시즌 2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네. 아마 민주당이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인데 벌써 그 조짐의 하나로 이 당원 개정 안건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사상 초유의 그 비대위입니다. 집권당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비대위를 만들었죠. 민주당 이미 비대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내 제3당인 또 정의당 역시 비대위입니다. 그렇죠. 국회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1, 2, 3당이 네. 모두 다 비대위입니다. 비대위라는 얘기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상이 관행화된 여의도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예전에 그 YS 때는 상도 동계, DJ 때는 또 동교 동계, 그다음에 뭐 친노, 친이, 친박, 친문까지 모든 정권은 다 그 대통령을 만든 핵심 측근 정치인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말기에 가서 이게 핵심 측근 정치인 그룹이 문제가 되지 이렇게 정권 초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출범 100일 만에 계륵이 된 윤핵관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일이 아마 출범 이제 100일이 되는 그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 등 민주당의 전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일 오전까지 호남에 최대 100mm의 호우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낮이면 대부분 지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찜통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